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토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2주도 안 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여야 신경전은 고조됐습니다. 국무총리가 오직 내란 수교의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탄핵안은 과반수, 즉 151석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주장한 야당의 손을 들어주자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참석 의원 192표, 전원 찬성, 가결이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권 이탈표는 조경태 의원 1명으로 확인돼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보다 여권의 이탈 규모가 줄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탄핵안 29건을 남발하며 외교와 경제 파탄을 유발한 민주당이야말로 국정 테러 세력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무정부 상태는 외교 파탄, 안보 파탄,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선으로 당대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라 지시했다는 검찰 조사 내용을 거론하며 싸잡아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한 총리 탄핵을 막는 건 모두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려는 의도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의 목적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적은 내란 숙의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제정신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는 본회의 표결 직후 즉시 정지됐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 직무가 넘어갔는데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추천 의뢰 등을 둘러싼 기싸움이 또다시 시작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되는 초유의 상황을 불러온 배경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꼽힙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가능성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라 양보 없는 수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탄핵안 발의 직전까지 고심했던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게 된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였습니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여야가 합의해달라는 한 대행의 대국민 담화에 민주당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뒤를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최 부총리가 거부하면 대행직을 물려받을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만약 된다면 저는 이제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 봅니다. 잇따른 탄핵이 혼란을 키울 우려가 있는 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강공에 나선 건 시간을 늦추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조속히 나와야 전국과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 세건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동시에 여권의 노림수에 그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방어 심리도 읽힙니다. 헌재 결론이 늦어지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유죄 확정 판결이 먼저 나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막겠다는 취지라는 분석입니다. 6명으로 가다가 4명이 되길 기다려 아예 내란 심판 원천 불가와 권한대행 영구 지속의 대혼란으로 가자는 겁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재 결론이 나오기 전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 인용이 어려운 현재의 6인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속내로 풀이됩니다. 다만 법조계에서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건 부담입니다.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 후보자 본인의 생각이죠? 네, 그것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형식적 절차를 밟지 않는 건 이율배반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이 당선증을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20일 넘게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각자의 이해 득실을 우선시하는 모습에서 우리 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행은 오늘은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 데 집중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은 공식 일정은 없고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전 부처에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오판에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부에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요국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우리 정부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와 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거란 점을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에 몸담으면서 대통령 탄핵 정국을 3번째 겪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통령 대행이 되면서 국정사령탑뿐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최 부총리는 1963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금융과 거시정책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맡으며 천재 관료라는 말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공직 생활은 순탄치 않아 이번이 3번째 겪는 대통령 탄핵 정국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증권제도 과장이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1차관이었습니다. 차관이 되기 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던 경력의 발목이 잡혀 관직의 길이 끊기는 듯 했습니다. 기소는 피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야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에 합류하며 관직에 복귀한 뒤 경제수석을 거쳐 지난해 12월 친정인 기재부를 떠난 지 6년 만에 수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단기적 경기 대책에서 벗어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뜻을 펼치는가 했지만 12.3 비상기업 사태 이후 다시 탄핵 정국에 휩쓸리게 됐습니다. 이번엔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라는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위기에 놓인 경제를 살리는 데 더해 정치적 결단까지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유럽 언론들은 2주 안에 한국 지도자에 대해 이뤄진 2번째 탄핵이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이 한국을 미지의 영역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정치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영국 공영방송 BBC는 긴급뉴스로 소식을 알렸습니다. BBC는 표결 당시 상황이 아수라장이었다며 앞으로 한국의 정치적 교착과 불안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여야가 서로를 탓하는 사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6년 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이번 탄핵안 가결이 한국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면서 미지의 영역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에 권력 공백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디언지는 의회가 한국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싸움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짚었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몇 주가 지난 한 달보다 덜 소란스러울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도 2주 안에 한국 지도자에 대해 이루어진 두 번째 탄핵이라며 한국의 정국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르몽드는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관건이라며 공석인 재판관 3명을 채울지 6인 체제로 갈지에 주목했습니다. 프랑스 르파리지행을 비롯한 다른 언론도 한국이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두 번째 탄핵이 미칠 영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굳건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질의에 우리는 한국과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와 법치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최근 몇 년간 한미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다며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했던 설명과 검찰 판단은 크게 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안에서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까지 만들려 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계엄의 형식을 빌렸던 거라며 소수 병력만 투입됐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수의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이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계엄 당시 군 1,605명, 그리고 경찰 3,144명이 투입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검찰은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 한 의도까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취재로 드러났던 것처럼 민주당 당사를 장악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는데 특전사 112명이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선관위 병력 투입이 시스템 점검 목적이었다는 윤 대통령 설명과 달리 검찰은 장악 의도가 있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의 틀 안에서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1996년 전두환 판례까지 인용하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각각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계엄 지원 의혹을 둘러싸고 서로를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던 수사기관들의 신경전이 이어지며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국군 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정치인 체포조에 형사를 파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도 압수했는데 경찰은 단순히 길 안내를 위한 것으로 생각해 명단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체포 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동시에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계엄 당일 검찰과 국정원이 선관위로 갈 테니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방첩사 군인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 주도권을 두고 충돌하던 검경이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며 교통 정리가 되는 듯 했지만 서로를 겨냥한 수사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만약 내란 특검법이 도입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검경 모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그 전까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 자칫 신경전에 몰두하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첫 기일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재판관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미뤘습니다. 헌재는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의 적법성도 따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첫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미리 요청한 자료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 비교해 가장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 측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과정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고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국회 탄핵 심판 청구도 헌재의 서류 송달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등 탄핵 소추 사유를 차근차근 입증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나라의 조속한 정상화 안정을 위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측이 계엄군의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압수도 소추 사유에 추가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 측은 기존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곧장 반박했는데 양측은 앞으로 탄핵 심판이 시작 전부터 적법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재판을 앞두고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엔 윤 대통령 측뿐만 아니라 국회 측 대리인 전원이 참석해 재판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을 5시간 앞둔 오전 9시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대리인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있었던 배보윤 변호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환 변호사, 전 대구 고등검찰청장 윤갑근 변호사 등이 합류했습니다. 첫 준비 기일부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재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는데 헌법재판 절차에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 법정에 나올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도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 17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특히 탄핵 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재판에 앞서 윤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빠르게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증거 자료 등을 확인한 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 등 쟁점을 정리하다가 40여 분 만에 종료됐는데 2차 준비 기일은 1월 3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동십자 로터리와 내자 로터리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어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행동은 집회를 연 뒤 우정공로와 남대문로를 거쳐 명동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도 세종대로 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집회를 개최해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공식 출범을 앞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는 당 내홍 수습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차가운 민심을 달래하는 난제에 직면했습니다. 비대위원 등 지도부 인선, 그리고 그 필요성이 검토되는 대국민 사과 등이 얼마나 민심 요구에 부응할지가 첫 시험대로 꼽힙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 사이 5번째 비대위.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쇄신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당내 안정을 언급했습니다. 당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안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인데.
내홍 수습의 첫 가늠자로 여겨지는 비대위 구성은 최대한 몸집을 줄이되 지역과 선수, 계파를 아우르는 통합형 인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거나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에 다른 목소리를 낸 의원이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사입니다.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에도 삼선 이양수, 김성원 등 친윤 색채가 옅은 비영남권 인사가 거론됩니다. 친윤, 친한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파가 아니라 당원 하악과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 출범 뒤로 전망되는 대국민 사과의 구체적 방식과 수위도 변수입니다.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그 직후에 다시 한번 사과하는 그런 행동을. 앞서 지난 2004년엔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밝혀진 이른바 찻대기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천막 당사가 등장했고 2018년 지방선거 참패 뒤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현수막과 함께 국회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만 핵심을 피해가는 보여주기식 사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는지가 굉장히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사과가 아니라면 저는 국민들 화만 북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 수습과 반성, 그 다음 과제로는 변화와 쇄신이 거론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엄 사태 이후 멀어진 중도, 수도권, 청년을 겨냥한 외연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꼽힙니다. 이재명 재판 리스크에만 기대선 당의 암흑기가 길어질 거란 지적 속 당내 일각에선 내란 특검, 김여사 특검 등 민주당의 공세에 보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독소 조항을 덜어내도록 해서 또 받을 수 있는 특검 형태는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당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한덕수 대행 탄핵 등 여야 강대강 대치 격화는 당내 반성과 쇄신 요구 동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계엄은 잘못이란 구호를 넘어 집권 여당으로 책임 있는 실천이 권영세 비대위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전국 출국 자제령 속에서도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김문수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출국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현재 비상시국이고 각종 본회의 표결을 앞둔 만큼 출국하지 말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주말쯤 미국 출국길에 오르면서 당 지도부 등의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불안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1,460원을 넘긴 데 이어 무서운 기세로 상승해 어제 오전 한때 1,480원까지 들었습니다. 이 같은 환율 급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이후 15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환율이 폭등하자 우리 증시도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02% 내린 2,404.77로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1.43% 내린 665.97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 대기업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높은 환율은 수출 기업의 호재로 여겨졌습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더 많은 원화를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에 1,300원 받던 물건값을 1,400원 받는 식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수출 대신 해외 현지 투자와 생산을 늘리고 최근 공급망 불안으로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더는 통하지 않는 공식이 됐습니다. 당장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곡소리가 나옵니다. 1,300원대 들여온 원자재가 1,450원 가까이 결제하니 수출 마진이 통상 5%에서 10% 정도인데 원자재 값만 10%가 넘게 올라서
제품을 팔아도 적자를 보거나 비상이 걸린 건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반도체나 배터리 기업의 경우 현지 투자와 장비,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어떻게 방어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생산 비중이 절반이 넘는 자동차 업계도 원재료 수입이 많은 정유, 철강, 식품업계도 고민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환율이 10% 오르면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0.29% 떨어지고 중소기업은 환율이 1%만 올라도 손실이 0.36% 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적어도 여야 정부가 경제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안정적인 어떤 그런 협치의 노력들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정치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국 불안으로 고환율 현상은 당분간 진정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기업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북쪽 구간 파주 서울역 구간이 오늘 개통했습니다. GTX-A로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운행 시간은 22분으로 기존 지하철보단 절반 이하, 버스보다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일단은 출퇴근 시간대 10분 간격 운행을 하되 내년 상반기 중 열차 3편성을 추가해 6분 15초로 배차 간격을 줄일 예정입니다. GTX-A는 구간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데 파주에서 서울역까지는 4,450원입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가운데 창녕 밀양 구간이 오늘 개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회면까지 있는 총 연장 28.5km 4차로 고속도로가 오늘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1조 6,832억 원을 들여 지난 2016년 공사에 착공한 지 8년여 만에 완공됐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창녕 밀양 주행 시간은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충청과 호남에는 오늘까지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강풍을 동반한 강한 눈보라가 몰아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눈폭탄을 동반한 구름대가 서해상에서 충남과 호남 지역을 향해 다가옵니다. 하루 만에 한반도 기온을 5도 이상 크게 떨어뜨린 북서쪽의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를 지나며 발달한 구름이 북서풍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립니다. 전북에 최대 20cm, 충남과 전남, 제주 산간에는 3에서 10cm까지 오겠습니다. 한반도 대기 상층에 기압골이 지나가는 밤 사이에 폭설이 예고됐는데 강풍까지 더해져 시간당 최대 3cm에 달하는 강한 눈보라가 몰아칠 걸로 보입니다. 상층 기압골에 의해서 북서쪽에서 북풍 기류가 강화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기류도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7일 밤과 28일 새벽에 가장 강한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해안가에는 무거운 습설 피해가 우려됩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같은 시설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눈을 치우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쪽을 제외한 내륙 지역은 깊숙이 내려온 찬 공기 탓에 주말에도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7도,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는 영하 10에서 15도를 밑돌 예정인데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찬 북서풍의 영향으로 28일 토요일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29일 일요일부터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평년보다 1도에서 3도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눈은 오늘 오전 대부분 그치고 낮부터는 추위도 점차 누그러져 일요일에는 예년과 비슷한 겨울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한옥에서 난 불이 80대 할머니와 손자 목숨을 집어삼켰습니다. 화재는 아파트와 버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창문 밖으로 붉은 화염이 치솟는 동안 지붕 위로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대문과 창문 너머로 물을 쏴보지만 화염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서울 창신동에 있는 한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5시쯤. 거센 불은 집안에 있던 80대 할머니와 손자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검은 연기가 동사무소 뒤쪽으로 완전히
굉장히 많이 났어요. 7살짜리가 죽고 그다음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경찰과 소방은 두 사람이 갑자기 번진 불을 미처 피하지 못해 참변을 당한 거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뒤 광주광역시에서는 큰 불이 한밤중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불이 갑자기 엄청 세게 계속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바로 소방차가 와서 진압을 한 상황이고 6층에서 시작된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8층에 살던 30대 남성도 위로 올라온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북 영덕군 7번 국도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30명이 급히 대피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재를 발견한 시민이 버스를 멈춰 세우고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도운 덕이었습니다. 버스를 세우라고 이렇게 깜빡이를 넣었죠. 그러니까 버스가 우측으로 세워가지고 그 운전기사가 내려더니 이제 손님들이 승객들이 다 내렸어요. 비슷한 시각 인천 전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60대 거주자가 손바닥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했던 북한군 포로가 부상 악화로 인해 하루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그제 생포했던 북한군 1명이 부상이 심해져서 하루 만인 어제 사망했다는 사실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수행 중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며 이 병사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주 쿠르스크에서 대규모 공격을 벌이다 1,00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은 우크라이나군을 향한 북한의 인해 전술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며 되레 북한군의 막대한 사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군 지도자들은 병력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며 희망 없는 공격을 명령하고 있다며 지난주에만 특정 전투에서 1,000명 넘게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특히 북한군은 매우 세뇌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항복하는 대신 자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올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더니 연결로를 차단하거나 방벽을 쌓고 또 처음으로 러시아의 지상군을 파병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력 강화를 빌미로 도발도 멈추지 않았는데 이 같은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은 올해 적대적 이국가론을 대남정책 기조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정책을 폐기하고 남북 차단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위협은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새해 벽도부터 서해 완충구역에 200여 발의 해안포를 쏘아댔고 경의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결국 군사분계선 일대에 방벽을 세우더니 최전방 감시초소 GP를 복원하며 군사합의 파기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도발은 우리가 대염과 탄핵 정국에 빠지기 직전인 지난달까지 매달 계속됐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9형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쓰레기 봉투까지 날리며 한 달 평균 대여섯 차례의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재산 명백히 확언하셨습니다. 지난 6월엔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어 냉전 시대의 합의를 부활하더니 특수전 병력 만여 명을 파병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화를 강조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매개로 국방력을 강화하며 주도권 확보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2036년 올림픽 요치를 위한 현장 실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높은 경제성을 바탕으로 흑자 올림픽을 자신하면서 문화 강국의 위상을 확실히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 뒤 폐허에서 이뤄낸 기적. 88올림픽은 전 세계의 한강의 기적을 알리며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반세기 만에 다시 서울올림픽을 열기 위한 출사표가 던져졌습니다. 2036 올림픽 도시로 현재 국내에선 서울과 전북이 경쟁하고 있는데 서울은 전북은 물론 2010년 이후 치러진 모든 올림픽의 절반 비용으로 올림픽을 치러낼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본선에선 강력한 경쟁국인 인도와 카타르가 각각 국가 역량 총동원, 중동 첫 올림픽 등을 내세우며 만만찮은 경쟁을 예고하지만 이들은 경기장 등 기반시설 건설이 난제인데다 국제 경기 운영 경험도 적어 서울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자신합니다. 제일 유리한 건 흑자 올림픽입니다.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면은 새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아시다시피 잠실 스포츠 마이스 사업이 지금 빠른 속도로 진척이 돼서 서울올림픽은 현장 실사전 1차 관문인 경제적 타당성 지표와 여론조사에서 일단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88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2036 서울올림픽은 문화강국의 면모를 부각하며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미래비전을 드높일 이정표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국내 후보도시로 공식 선정될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 추진 자문단을 꾸리고 5개 분야 총 100명 규모의 민관합동 범정부 올림픽 유치 추진 협의회를 꾸려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20명 가운데 1명은 암 유병자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 갑상선 암에 가장 많이 걸렸고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에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누구나 가족이나 친구 가운데 암으로 치료받는 사람이 하나는 있을 정도로 암은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맞는 치료법을 만나 완치에 가깝게 된 환자부터 온 힘을 다해 투병하고 있는 환자까지 다양합니다. 비용 크죠. 제가 낸 비용이 한 1억 정도. 저는 처음에 이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하겠다 했어요. 저 지금 컨디션은 너무 좋아요. 운동도 매일 산에 다니고. 실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통계를 보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암 유병자는 258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 20명 가운데 1명이 암에 걸렸던 셈입니다. 65세 이상 국민으로 범위를 좁히면 130여만 명으로 7명 가운데 1명이 암 유병자였습니다. 2022년 신규 암 발생자 수는 28만 2천여 명으로 한 해 전과 비슷했지만 남성은 소폭 증가, 여성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기대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도 남성은 37.7%, 여성은 34.8%로 남성이 조금 높았습니다. 암 종류별로 보면 남녀를 통틀어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장암과 폐암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로 다시 나누면 남성은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에 걸리는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순이었습니다. 다만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2.9%로 꾸준히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하고 생업전선에 뛰어든 10대 소년가장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꺾이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한 끝에 2025년 새해에는 또래보다 먼저 대학생이 된다는데요. 윤지아 기자가 이 소년의 하루를 함께했습니다. 앳된 얼굴의 소년이 차량에 검은색 썬팅지를 붙입니다. 제법 능숙한 솜씨의 작업자는 18살의 용일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불과 16살에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할아버지와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부모의 헤어짐으로 어머니도 없는 상황. 한때는 하루 15시간씩 경비업체 일과 택배, 각종 아르바이트까지 이른바 쓰리잡을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항상 성실히 하고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많이 있어요.
아들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아들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이 많이 가고요. 서로를 의지해 살던 3대. 용일군 아버지가 지난달 세상을 떠나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장애로 일상이 어려운데도 생계의 보탬이 되려 배달 오토바이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가끔 좀 쉬는 시간이 되면 남들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서 막 재밌게 놀고 있을 거고 축제도 즐기고 있을 건데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용일군은 구급대원이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 잠을 줄여가며 공부해 올여름 고졸 검정고시에 붙었습니다. 이어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합격 통지서까지 받아 내년에는 친구들보다 되려 먼저 대학생이 됩니다. 영웅 같아 보였어요, 그분들이. 진짜 아무리 몸이 힘들고 아파도 그분들만 있으면 전 언제든 병원으로 갈 수 있었고 내가 대학도 가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이 좀 밑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찾기 어려운 환경을 꿋꿋이 이겨내며 가족을 돌보고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소년가장. 늘 현재를 맞기도 버거웠던 용일군이지만 2025년 새해를 기다리는 표정은 밝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아르헨티나 동포사회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 동포를 구한 한 택시 운전사의 선행 소식에 훈훈한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70대 한인 여성을 습격한 강도들을 제압한 아르헨티나의 택시 운전사 사연인데요.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한인회가 감사패와 성금을 전달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덕주 리포터가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던 한 남성이 벼랑간 뒤에서 여성을 습격합니다. 단숨에 여성을 넘어뜨리고 가방을 빼앗은 뒤 근처에서 대기하던 다른 남성의 오토바이에 올라탑니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타운 거리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아찔한 상황에서 2인조 강도단의 도주를 막아세운 건 한 택시 운전사의 기지였습니다. Sí, yo salía de comprar de un supermercado y vi que estaban arrebatando a esta señora y sin dudarlo los choqué y los pasé por encima porque la vi a mi mamá ahí que hace 6 meses se me fue y esta señora tenía la misma edad que mi mamá, tiene la misma edad que mi mamá y no lo pensé, no lo dudé, lo volvería a hacer. 택시 운전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자인 77세 한인 여성은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사건이 종결된 상황. 문제는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카를로스 씨의 택시가 사건 당시의 충돌로 전면부가 긁히고 찌그러진 것은 물론 차량 내부 에어컨과 라디오가 망가지면서 영업이 어려울 정도가 된 것입니다. Y bueno, el taxi quedó roto, no lo voy a negar, muy roto, pero bueno, valió la pena.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카를로스 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한인 동포들. 한인 여성을 구한 카를로스 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보답하기 위해 성금 모금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한인 한 명 한 명이 십시일반 모은 수리비를 카를로스 씨에게 전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차가 좀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아야 되겠다고 그냥 차로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후회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후회 절대 안 한대요. 한인의 그 카톡방에 단체 카톡방에 모금 운동 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냈죠. 카를로스 씨는 동포들이 내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No lo podía creer porque no lo hice con la intención de que me den una mano, pero estoy muy agradecido, tanto yo como mi familia. 얼마 뒤 열린 한인회 행사에 초대된 카를로스 씨. 카를로스 씨는 동포들이 마련한 감사패를 품에 안고 잡채와 김밥이 담긴 맛있는 한식 한 끼를 경험합니다. 순간의 용기가 빚어낸 소중한 인연이 동포사회의 연대와 감사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YTN 월드 정덕주입니다.
3년 만에 오징어 게임 시리즈 후속작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워낙 큰 기대를 업고 시작한 시즌2인 만큼 작품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56번 게임에 돌아온 걸 환영하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예상대로 공개 직후 우리나라 넷플릭스 시리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품 공개 소식 등이 SNS를 뒤덮으며 뜨거운 반응을 실감케 했습니다. 공기놀이나 비석치기 같은 새 놀이를 등장시켜 시즌1의 한국적인 정서를 이어갔고 게임을 계속 진행할지 참가자에 묻는 OX 투표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투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의 그런 어떤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미 영화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이번 시즌이 완전히 몰입하게 한다면서 호평했지만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이야기가 정체돼 있다고 비판했고 영국 가디언은 수익 때문에 시즌2와 3를 나눴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시즌인 시즌3는 내년에 공개되는데 황동혁 감독은 최근 AP와 인터뷰에서 시즌2보다 더 나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So I'm now working on the post of season 3. It's almost done. We're working on the music and CGI right now.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내년 1월 5일에 열리는 미 골든글로브 TV 드라마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도 올라 일본 배경의 쇼군 등과 경합을 벌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베일을 벗으면서 유통업계가 협업 상품을 출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고물가의 탄핵 전국까지 겹치며 위축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OX 버튼을 누르고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 안에 그림과 똑같은 식량을 찾아 상자에 담으면 통과. 넷플릭스 최고 흥행작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에 맞춰 편의점이 게임 체험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에 다 성공해가지고 뿌듯합니다. 어제 또 마침 봤거든요. 2 봐가지고. 참가자처럼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합숙소 침대에서 인증사진을 찍습니다. 티셔츠부터 한정판 피규어까지 국내 백화점도 300여 개 협업 상품을 선보이며 열풍에 올라탔습니다. 오징어 게임 인기가 있다 보니 희소성도 있을 것 같아서 피규어 사러 왔습니다. 내수 부진에 시달린 식품업계는 전 세계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절호의 기회로 K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국내 한 유통업체의 수출액 가운데 넷플릭스 지식재산권 제휴 상품이 20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냉동김밥과 김스낵 등 오징어 게임 협업 제품을 미국과 유럽 등 14개국에 출시한 식품업체도 있습니다. I enjoyed watching it on the first season when it came out, and I'm anticipating to watch it this when I come back to Australia.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부터 오징어 게임까지 인기 K 콘텐츠를 활용한 유통업계 전략이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 묘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현재 호남에는 강한 눈이 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읍과 순창에는 대설경보가, 그밖에 호남과 제주 산간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전북 정읍에는 이미 20cm에 가까운 폭설이 쏟아졌는데 앞으로 전북 서해안과 전북 남부,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 광주와 호남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도 춥습니다. 현재 경기 일부와 강원도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1.3도, 대관령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동해안은 날도 건조한데 바람도 강하고요. 또 충청 이남 서해안으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5.4도, 춘천 영하 8.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도에 머물겠고 청주와 세종도 1도, 대구는 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